전 대표의 생애 주기별 맞춤. 나 후보는 재래시장에서 상인들과 박 후보는 후보 등록 마감일 전. 이에 대해 나토 측은 지난 3월 천여 차례 리비아를 공습하면서 민간인 희생자가 없도록. 홍준표 대표도 오늘 오후 한나라당 비상급식을 주는 비율은 현재 아니며 투표 자체는 무승부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한 이후 FTA 처리를 잠정 합의한 건 잘못. 해결 결과 재석 의원 169명 가운데 한 이후 FTA는 예정대로 오는 7월 1일 발효됩니다. 반기문. 안녕하세요. EBS에서 정치를 담당하고 있는 박봄입니다. 오늘 저는 약간은 색다른 수업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그동안 학교에서 EBS에서 제가 그 정치를 내신 대비를 위한 또는 수능을 위한 그 정치나 사회를 가르치면서 이 과목들을 너무 재미없는 과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단순 암기 과목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2011년 이슈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치를 공부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제목 역시 2011 이슈로 만나는 수능 정치입니다. 그 2011년도에 일어났던 1월의 제스민 혁명, 그리고 3월에 여러분 일본에서 일어났던 대지진, 그리고 5월에 있었던 오사마 빈라덴의 사살, 등등등 이런 다양한 이슈들은 우리가 정치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2011년도에 일어났던 많은 이슈들 가운데서 특히 4가지를 뽑아서 그 4가지 이슈들을 이야기하면서 정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4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4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고요. 그리고 5월에 있었던 한 EU FTA 비준 동의안의 국회 통과 소식입니다. 6월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재선이 되셨고요. 그리고 일본이 노다 내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학생들은 뉴스에서 아마 얼핏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흘려들었던 이 내용들이 어떻게 정치랑 딱 접목이 돼서 우리가 재미있게 정치 공부를 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자,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나경원 한나라당 후보와 박원순 야권 후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서울시장 3년여 임기를 남겨둔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10월 26일입니다. 잘 꺼야 되는데. 네. 이렇게 좋은 표정일 때 잘 꺼져야 되는데. 이 두 분이 바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고요. 그날이 10월 26일이었습니다. 10월 26일은 전국의 42곳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선거의 기능,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점 등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를 주제로 했으니까 먼저 4월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쯤 누르면 될까요? 이 자료는 한겨레 신문에 있는 그 자료 그대로 예쁘게 색깔을 좀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면 4월 27일에 있었던 재보궐선거는 모두 38개 지역에서 치러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 선거 3곳을 비롯해서 전국 38곳에서 치러졌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지방선거를 공부할 때 배웠던 그 부분이 나와요. 지금 광역, 기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광역은 지금 이 지도에 보시면, 제가 얼마나 이 지도를 그리고 싶었었게요, 옛날에.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 굵은 선으로 이렇게 분리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굵은 선으로 분리된 이 단위가 바로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가령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면 이 광역자치단체를 이루고 있는 이 고양시, 안성시 하는 부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렇죠? 한 번만 더 얘기해 볼게요. 여기 전남입니다. 여기 경남, 모두 광역자치단체예요. 근데 이 전남이 광역자치단체라면 그 안에 화순이나 순천 하는 곳들이 바로 기초자치단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당시에 4.27 재보궐선거를 하면서 그 화제가 됐던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려나? 네, 강원도도 그랬고요. 분당의 국회의원 선거도 그랬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서 정말 재미있는 지역이 바로 선생님 생각하기에 바로 이 순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순천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줄줄이도 나왔네 그랬어요. 순천에서는 모두 7명의 후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7명의 후보의 기호를 한번 보세요. 1, 2, 3, 4 하고 없어요. 4번까지 없고 5번. 그리고 6, 7번 없고요. 8, 9, 10, 11, 12 이렇게 갑니다. 아니 7명이 나오면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1번부터 7번까지일 것 같은데 신기하죠. 혹시 학생들 가운데 10월 26일 재보궐선거에도 관심이 있었던 학생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그 기호에도 의문을 가졌을 거예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신 분은 4분입니다. 이 4사람의 기호는 1번, 8번, 9번, 10번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법조항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요. 선생님이 지금 공직선거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법조항이나 이런 걸 찾으실 때 일반 포털 사이트에서 찾으시는 것보다는 지금 이 사이트는 법제처입니다. 여러분 법제처에 들어가셔서 법령정보센터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검색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법제처 지금 법령정보센터로 들어왔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고 이렇게 쳤고요. 이 관련된 그 근거가 되는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50조 3항인데요. 보세요. 후보자의 계제 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정당의 추천을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1순위가 되고요. 그리고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아니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자 이렇게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에 후보자들의 기호를 보시면 1번은 한나라당 후보이기 때문에 1번 그리고 쭉 뛰어넘어서 8번 후보는 한국기독민주당이라고 해서 의석을 갖고 있지 않은 정당입니다. 그래서 8번이 되고요. 9번하고 10번이 무소속이에요. 박원순 후보가 바로 이 추첨을 통해서 박원순 후보가 10번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호를 배정할 때는 바로 공직선거법의 근거 조항에 따라서 하게 돼요. 그럼 자 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4.27 재보궐선거, 12.6 재보궐선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년에 2번씩이나 재보궐선거가 치러져요.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2번씩이나 할까요? 그 바로 근거 조항이 바로 이 법조항에 있습니다. 좀 이렇게 올려볼게요. 35조입니다. 35조의 여기 내용을 보시면요. 보궐선거, 재선거 등등의 증원선거는 전년도 10월 1일부터 자 보이시나요? 3월 31일 사이에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는 4월 중 마지막 수요일. 그게 바로 4월 27일입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는 10월 중 마지막 수요일. 그게 바로 10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좀 내려보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오세훈 서울시장 사태 관련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라는 내용의 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그리고 바람. 지금까지 이 보궐선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여러분께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4년에 한 번씩 총선도 있고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이렇게 재보궐선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의 특징은 바로 대의제입니다. 대의제라고 하는 것은 대표를 통해서 대신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그 대표 몇 자리가 비게 됩니다. 임기가 반쪽짜리건 3분의 1짜리건 간에 그 임기가 비어있는, 그 자리가 비어있는 그곳의 대표를 채우는 것은 바로 국민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 재보궐선거의 의의를 하나 살펴보자면 바로 현재 집권하고 있는 그 정치 권력에 대한 견제, 통제, 중간평가적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신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국경제 신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커져야죠. 네, 그래서 잠깐 멈춤을 하겠습니다. 네, 멈춰졌나요? 네. 지금 보시면, 아이고, 안 멈춰졌네요. 네. 지금 보시면요. 이 자료는 역대 당대표의 재임 기간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민주당의 재임 기간이었습니다. 물론 2007년 이전에는 열린우리당이라고 불렸죠. 이 민주당의 재임 기간 동안을 보시면, 자 보세요. 4년에 한 번씩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고 4년에 한 번씩 지방선거가 치러지고 대통령 선거가 5년에 한 번씩 치러집니다. 그 사이사이에 매년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그 재보궐선거는 이 집권하는 세력에 대한 견제이며 통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보면 민주당 집권기에는 민주당이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재보궐선거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대표들이 물러나니까 이 당대표들의 임기가, 재임 기간이 이렇게 4개월 남짓으로 짧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래 보시면 한나라당도 똑같아요.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나라당 집권기고 역시 중간중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는 한나라당이 약한 모습을 보여줘요. 역시 당대표의 재임 기간이 짧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이 재보궐선거는 현재 정치 권력에 대한 중간 평가적 기능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는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집권 세력에 대한 중간 평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점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신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를 지금 볼게요. 헤드라인을 보면 임기 1년짜리 의원을 뽑는 선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면서 재보궐선거의 의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재보궐선거의 문제점도 있어요.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재보궐선거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 무관심이고 또 하나는 비용의 문제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한번 볼게요. 휴일이 아닌 평일에 치러지는 까닭에 재보선 투표율은 대체로 30%대에 그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30%도 못 미치는 그런 투표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 투표율에 뽑히는 대표를, 참 올바른 국민을 위한 그런 대표를 뽑을 수 있을지 정말 의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 옆에 볼게요. 여기서 이번에 선출하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번이라고 하면 4월 27일이에요. 4월 27일에 선출하는 강원도지사의 남은 임기는 3년이나 되지만, 왜냐하면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봤죠. 국회의원 3명 뽑는다고. 그런데 이 3명의 임기는 1년밖에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년 4월 11일 날 총선이 있어요. 이 임기가 1년도 안 되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보세요. 36억 원이나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재보궐선거의 의 문제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계속 재보궐선거 합니다. 여러분 재보궐선거는 한 단어가 아니라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합친 말이죠. 이쯤에서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비교해보고 그 비교가 끝났을 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서 통해서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이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비교하는 건 시험에 안 납니다. 그래서 안 중요하다고요? 아니요. 2011년도에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에 여러분 살아가실 것이라면 살아가시겠죠. 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2008년에 시작된 그 18대 국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18대 국회고요. 18대 국회는 2008년에 시작해서 2012년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거죠. 자, 재선거와 보궐선거입니다. 재선거와 보궐선거. 네. 시간의 흐름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듯하게 됐나요? 18대 국회의원 선거는 언제 있었냐면 2008년 4월 9일에 있었습니다. 4월 9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해서 이분들은 바로 2008년 5월 30일에 임기를 시작해서 4년 동안입니다.
언제까지? 2012년 5월 29일까지 4년 동안이 이 18대 국회의원들의 임기입니다. 그러면 이 5월 30일이 임기 개시일이죠. 임기 시작일입니다. 개시일. 근데 잘 보세요. 임기를 개시하기 전에 이미 당선자가 이제 확정이 됐죠. 4월 9일 선거로. 임기 개시하기 전에 이 사이에 사망하거나 또는 그 자리를 사직하거나 또는 어떤 다른 일반 범죄를 저지른다던가 해서 아예 출마할 자격을 잃거나 그것을 바로 피선거권 상실이라고 하죠. 자, 보세요. 이런 경우들. 아직 임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사망하거나 사직하거나 피선거권을 상실했어요. 그렇다면 당선자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선거해야죠. 그쵸? 바로 재선거입니다. 이게 바로 재선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임기 이제 시작했습니다. 임기 시작해서 열심히 이제 활동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거나 또는 사직하거나 또는 피선거권을 상실한 경우에 잘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예를 들 거냐면 오세훈 서울시장 예를 들어볼게요. 작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돼서 쭉 활동을 해갔습니다. 그쵸? 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8월 26일에 사퇴를 발표합니다. 그쵸? 그러면 임기를 계속해 오다가 어느 시점에 이 자리가 비게 되죠? 비었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채워야 되죠. 바로 보충한다라고 해서 보궐선거입니다. 여러분, 재선거와 보궐선거를 구분할 때 임기 개시 전의 사유로 선거를 다시 하면 재선거고요. 임기 개시 이후의 사유로 선거를 다시 하면 보궐선거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렇게 말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임기 개시 전후를 막론하고 바로 이게 되어버리는 경우. 당선 무효가 되어버리는 경우. 여러분, 어떤 경우에 당선 무효가 될까요? 당선 자체 무효.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부정을 저지른 경우겠죠. 선거법을 위반해서 부정을 저지른 경우는 아예 그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리를 채우는 거 아니죠? 재선거입니다. 조금 이따 가서 우리 선관위의 그 자료를 보겠지만 이 4.16 또는 4.27 또는 12.6 관련해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사유의 상당 부분이 이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시는 이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4.27 재보선 확정 자료입니다.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세요. 4.27 재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직을 한 이유, 퇴직을 한 이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볼게요. 당선 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사망을 이유로 해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지난 4.27 재보궐선거 모두 38곳에서 치러졌고 그 가운데 무려 24곳, 63%가 당선 무효로 인한 재선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는 데 있어서 국민의 책임 역시 작지는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이 정말 제대로 된 대표를 뽑았어야 하는데 그 지난번 18대 총선을 보면 투표율은 불과 40%대였습니다. 국민의 40% 정도가 투표에 참여를 하고 그 가운데 과반수의 지지도 얻지 못한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그런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정말 이 선거 절차, 정치 과정에 우리 국민이 정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후보자를 우리의 대표로 뽑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선거의 기능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국회는 어젯밤 10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재정의원 이 뉴스는 한 EU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처리와 관련된 그 본회의장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뉴스를 좀 보시면 여야 간에 이렇게 일치된 의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면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이 두 번째 이슈는 뭐 국회의 어두운 면 이런 것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한 EU FTA와 관련해서 국회의 권한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FTA 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FTA가 뭔지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신문 기사를 보면 자, 제목에 무관세 교역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FTA는 바로 무관세 교역을 의미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이죠. 지금 우리는 5월 달에 유럽과 EU, 유럽이 아니라 EU죠. EU와 자유무역 협정 체결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켰고요. 그 외에도 좀 내용들을 조금 볼게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네. 한미 FTA도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밖에 자 여러분 중앙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FTA 현황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FTA 하면 한국, 칠레, 그리고 한국, 미국, 한미 FTA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앙일보를 보셔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더 자세히 나옵니다.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FTA가 이렇게 많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요 밑에 좀 참고적으로 보면 유럽 자유무역 연합이라고 이 FTA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FTA를 체결해서 발효 중인 그 국제기구에 이 FTA가 있는데 이 FTA는 무엇이냐면 EU에 가입하지 않은 서유럽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나라들과는 벌써 FTA를 체결해서 발효 중에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많은 나라들과 지금 FTA를 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3단원의 국회를 공부하면서 4단원의 국제법을 공부하면서 정말 어렵게 생각했던 그거 있잖아요. 비준동의안 절차. 그 내용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국민일보 기사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보면 한국과 EU 간의 교역 규모가 이렇게 비교되어 있는데 물론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 보면 EU는 한국의 2대 교역 상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첫 번째로 큰 시장은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그렇죠? 일본입니까? 네, 아닙니다.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우리나라 제1의 시장은 중국이고요. 미국, 일본을 제치고 두 번째 시장이 바로 EU입니다. 그 EU라는 큰 경제권과 FTA를 체결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작년에 수능에도 출제되기도 했는데 이렇게 최종 합의안에 타결하고 2009년이었습니다. 2010년에 공식 서명한 것으로 이 국제법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오렌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한번 보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각각의 의회의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럽 의회는요 이미 2011년 여기 보이시나요? 네, 2011년 2월 7일에 통과를 했습니다. 비준 동의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바로 앞서 봤던 동영상 보셨죠? 그 동영상에 보셨다시피 5월 4일 날 비준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네,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국회를 배울 때 맨날 어렵다고 하는 거. 법률안을 개정할 때 그 일반 의결 정족수 생각나시죠?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해서 출석한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이 됩니다. 그 법률안의 개정 과정과 동일하게 바로 비준 동의안이 처리되는 거죠.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모두 299명입니다. 299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69명이 참여를 했고 그 가운데 163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비준 동의안이 통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옆을 보세요. 이제 비준 동의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럼 발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옆에 딱 보시면 발효면 발효인데 왜 잠정 발효다라고 써 있을까요? 잠정적으로 발효다. 네, 이렇게 써 있는 이유는 세계일보 기사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조금 이렇게 가볼게요. 이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며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5월 4일 날 끝난 거예요. EU는 유럽의회에서 먼저 심의해서 FTA 협정문을 승인한 뒤에 27개 회원국 각국의 의회에서도 이를 심의,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의회에서 이렇게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키는데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시간이 들었고요. 그런데 27개 각국에서 모두 동의하는 절차를 받는 것을 기다렸다가 발효를 시키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EU와 우리나라 양국 간에 일단 EU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서로 간에 잠정 발효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27개 각 국가의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공식적으로 발효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한 EU FTA 비준 동의안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3단원에서 배웠던 그 어려웠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실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FTA는 한미 FTA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더 참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볼게요. 이 자료는 역시 신문 자료입니다. 이쁘게 지금 이렇게 만들긴 했지만 역시 신문이 기본이 된 자료고요. 내용을 보면 한미 FTA의 비준 동의안 처리 절차, EU랑 똑같습니다. 보세요. 법률안을 제정 개정하듯이 외교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을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서명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러한 과정을 거칠 때 동일하게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거쳐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선생님은 보니까 딱 알겠는데 보세요. 뭐예요? 그쵸? 하원을 거치고 상원을 거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양원제, 단원제 하는 것들 공부할 때 그 특징들 공부하면서 외웠던 장단점 기억나십니까? 확인을 해볼게요. 미국은 하원에서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본회의 가고, 그리고 상원에 가서 또 상임위원회 거쳐서 본회의 갑니다. 보시면 절차가 더 여러 단계죠. 왜냐? 양원제로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양원제의 특징은 그럼 우리나라에 비해서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거 바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단점은요? 단점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양원을 다 거쳐야 하니까. 실제 한미 FTA의 비준 동의안 그 절차 과정은 미국의 경우 어디까지 와 있냐면 바로 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세입위원회. 여기 통과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 뭐 더 진행됐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살펴봤는데, 자, 여러분, 이 그림이요. 지금 이 자료요. 그대로 수능 완성 문제에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물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학생들은 1, 2학년 학생들은 수능 완성 교재 모를 수 있겠지만, 자, 보세요. 그대로, 그 그림 그대로 해서 활용이 돼서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능을 위한 공부 역시도 이런 시사적인 이슈, 시사 이슈 이런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걸 또 한 번 알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자, 넘겨볼게요. 작년 수능 문제예요. 네, 학생들이 진짜 어려워했던 수능 문제입니다. 조약의 체결 과정에 나와 있는데, 자, 보세요. 조약이 체결되는 것만으로 발효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비준 동의안,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하고 교환한 다음에 발효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거 배웠던 사실들이에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어려워했던 선지가 어디였냐면 1번이었습니다. 개별 주권 국가만이 체결의 당사자가 된다. 작년에 시험을 봤던 학생들 중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한국과 EU가 FTA 이 체결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었으면 EU라는 국제기구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걸 금방 확인하고 1번 아니다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본 내용들이 이 FTA와 관련해서 국회의 비준 동의안 처리 이런 내용들을 봤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어렵게 생각했던 바로 그 부분들을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FTA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부정적인 효과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정리를 하고 논술의 주제로 나오는 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할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다시 볼게요. 그럼 튀어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세계 최대 경제권과 무관세 교역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이렇게 아주 좋은 효과가 되게 많다라는 내용인데 아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EU는 우리나라의 2대 교역국, 두 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동안 EU는 우리나라가 강한 그 제품들이잖아요. 자동차, 전자제품. 이런 우리나라 우위에 있는 상품들의 10% 이상의 관세를 붙여왔습니다. 그런데 한 EU FTA가 체결되면, 이게 발효가 되면 이 관세가 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보셨다시피 우리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수출 잘 되겠죠. 그렇죠? 우리 경제 좋겠죠. 네, 이게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또 튀어나옵니다. 한 EU FTA 체결 이후에 피해의 90% 이상이 바로 이 농축산업 분야에 몰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협상국 상당수가 농업 강국 이렇게 나오는데요. 앞서 여러분 보셨죠? 우리나라가 현재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그 많은 나라들을 보셨죠? FTA를 추진 중인 많은 나라들을 보셨죠? 그 상당수가 농업 강국입니다. 호주, 캐나다, 중국. 앞으로 FTA를 체결하면 할수록, 발효가 되면 될수록 이 농축산업 분야는 정말 많이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발효되는 과정에서 정말 궁극적으로 이 농업, 축산업을 살릴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 그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사실은 여러분의 역할이고 의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시죠. 익숙한 인물이 나왔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자, 볼게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으로 21일 오후 3시에 열린 반기문 사무총장이 지금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연임이 확정되었죠.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반기문 사무총장님은 내년 1월 1일부터 제2기 유엔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을 이 유엔 홈페이지에 아주 크게 나와 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유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뜨는 속도가, 보세요. 좀 느리네요. 네. 여기, 반기문 사무총장 크게 나와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일대기 뿐만 아니라 하루의 스케줄도 시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정말 그 뿌듯한 마음이 아주 절로 생기게 됩니다. 유엔 홈페이지를 또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구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영어로 써 있어서 아주 작게 써 있어서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 국가입니다. 보시면 5개의 상임이사국이 있고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있어요. 이 5개의 상임이사국 할 때 이 상임은 항상 임명된 이사, 항상 임명된 그 임원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그래서 미영프 중러 5개 나라가 있고요. 이 비상임 이사국 10개 나라들은 2년을 임기로 해서 매년 5개 나라씩 이렇게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유엔 안보리는 이렇게 15개 구성 국가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이슈는 바로 그래서 반기문 사무총장의 재선을 통해 본 이 유엔 안보리와 총회의 역할과 기능입니다. 어떻게 다른지 대비해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반기문 사무총장의 재선을 통해 본. 자, 이 신문 기사를 볼게요.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보시면 반기문 총장의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임 확정이면 확정이지 사실상 확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확정된 거나 다름없는데 형식적인 절차가 남아있다. 이 얘기가 되겠죠. 한번 읽어보면 자 보세요. 5개 상임이사국 방금 전에 보셨죠? 미영프 중러
5개 상임이사국이 사무총장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5개 상임이사국이 사무총장으로 이 사람 이렇게 결정을 하면 사실상 총회의 의사결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이 신문 자료를 한 번 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반기문 사무총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6월 21일이었고 방금 본 그 동영상이었어요. 보면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그의 연임을 확정지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192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그런데 아래 보세요. 회원국 대표들은 표결도 없이 박수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보세요. 사무총장을 결정함에 있어 안전보장이사회가 실질적인 결정을 하고 총회는 형식적인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더 들어가 보면 반 총장 이전에 그 7명의 사무총장이 있었는데 그중에 연임에 실패한 사례가 단 한 분이래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미국과 빚은 갈등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192개국이 다 찬성을 하고 이 상임이사국 가운데 단 한 나라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반기문 사무총장의 연임을 통해서 보았는데 다른 사례로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군이 이 영상은, 지난 이 뉴스는 공습에서 리비아의 공습이 단행된 그 바로 일요일 뉴스입니다. 새벽 공습에서 리비아의 앞서 군사적 카다피 측은 조치가 이번 취해지고 공습을 있는 거죠. 네. 자, 보세요. 리비아라는 한 주권 국가입니다. 이 주권 국가의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게 한 그 결정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바로 안보리입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 앞서 제일 앞에 보았던 2011년 1월에 있었던 그 제스민 혁명, 그 튀니지 혁명으로 시작된 그 중동 민주화 바람이 절대로 리비아까지 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리비아 카다피 정권에 대한 시민들의 저항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리비아 카다피 정부군과 시민들이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엔이 개입하기로 해요.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보리가 리비아 영공에 대한 비행 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최종 절차에 착수했대요. 그래서 우리 배웠죠.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의 비상임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 회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자, 옆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이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보세요. 하지만 비토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고 그 5개 나라에겐 거부권이 존재하죠. 다른 모든 나라가 찬성을 해도 이 거부권을 가진 상임이사국 단 1개 나라만이라도 반대를 하면 이 결의안은 통과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뉴스 기사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비행 금지 결의안이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의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더 보면요, 여러분. 거부를 하지 않고 기권을 하면 표결이 통과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기권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장면을 한번 볼게요. 3월 17일 당시에 이 안전보장이사회 15개 나라가 이렇게 모여서 리비아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 설정을 위한 결의안 통과를 놓고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한 겁니다. 결론은 5개 나라가 기권을 하고 10개 나라가 찬성을 해서 이 비행 금지 결의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비아 상공의 비행 금지 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돼요. 이 휴가는 어떤 휴가냐면 리비아 상공에 인도적 차원의 목적을 가진 항공기 외에는 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항공기가 이 상공을 비행을 하게 되면 군사적 조치, 격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어떤 강력한 구속력을 지닌, 강제력을 지닌 그런 결의,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이 총회의 결의는 조금 달라요. 자, 이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뉴스 자료고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결의를 총회에서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뉴스를 들어봐도 나오지만 이 총회가
한 결의는 이스라엘 너네 가자 지구에서 좀 나와 하는 그 결의는 어떤 그 구속력이 있는 결의라기보다는 이 정치적인 의미를 띈다라고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유엔 사무총장 연임과 관련해서 그리고 리비아 공습 그리고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철수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서 볼 때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를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표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총회의 결의는 어떤 권고성을 띱니다. 거기 가자 지구에서 철수했으면 좋겠어. 이런 정치적인 의미요. 그런데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는 구속력을 갖습니다. 공습, 리비아 공습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 확인을 해봤지만 이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 거부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 번째 주제를 하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엔이라는 이 안전보장이사회 총회 이런 데를 들여다보면서 국제사회를 바라보는 관점, 현실주의적 시각과 이상주의적 시각이 다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하나로 모여서 이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집단 안전보장 체제로서의 이상주의적 시각. 그러나 상임 이사국들의 거부권, 힘의 논리 이런 것을 통해서 현실주의적 시각도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네, 마지막 주제는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화의 한 장면을 영화의 한 장면 아니고요. 자, 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양, 평민 케이트 양입니다. 평민입니다, 여러분. 정말 화제가 됐던 영국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양의 결혼식 장면입니다. 진짜 이뻐요. 정말 너무 부러워요. 퍼레이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왕실에서 결혼을 하면 이 버킹엄궁 발코니에서 키스를 나눈대요. 영국 역사상 최초로 2번 키스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열화와 같은 성원에 따라. 선생님이 지금 이 내용을 보여드린, 이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바로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영국 지금 결혼식을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평민, 왕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영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왕실이 존재하고요. 입헌 군주제를 전제로 한 상태에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요.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의 특징을 알아보는데 바로 일본을 통해서입니다. 일본을 통해서. 신문 기사 이렇게 쫙 나와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기사고요. 기사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퇴출 고비 넘긴 일본 총리, 지진 수습 후에 사퇴하겠다. 이런 헤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한 후에 나 사퇴하겠다 하면 우리나라는 난리 날 거예요. 그렇죠? 이게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의 차이점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2000년도고요. 여기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2010년까지, 쫙 맞췄네요. 네, 10년 동안 일본에서 총리가 무려 7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이 총리라고 하면 우리나라 총리와 좀 다릅니다.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딱 특징이 드러나죠. 그렇죠? 이 의원 내각제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또 하나, 정치적 책임에 민감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료가 나온 김에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이 특징을 찾아보세요. 여기까지는 자민당이고, 그 이후에 2009년부터 민주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에 2009년까지 한 번도 정권 교체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쭉 자민당 집권이었어요. 그래서 2009년에 와서야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랑 다르죠. 이때 이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되고 하토야마 내각이 들어섰을 때 일본 사람들의 기대가 컸어요. 최초의 정권 교체니까. 그런데 이 하토야마 내각도 불과 8개월 만에 막을 내리고, 그리고 간 나오토 내각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간 나오토 내각 역시 여기 물음표라고 되어 있죠. 사실 지금 이 시점에선 교체가 벌써 됐습니다. 자, 보세요. 이 신문을 추가적으로 더 보겠습니다. 날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국일보, 세계일보 2010년 6월 3일이고 2011년 6월 3일입니다. 불과 1년 만에
인물만 바뀌었을 뿐, 사람만 바뀌었을 뿐 똑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이분이 바로 하토야마 내각 총리고요. 이분이 8개월 만에 물러났습니다. 정치 자금 문제와 미군 기지 이전 문제로 인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났죠. 이게 의원 내각제의 특징입니다. 책임 정치 실현에 좋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이 간 나오토 내각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또 시한부 총리래요. 물러날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011년 3월에는 일본에서 대지진이 있었죠. 그 대지진과 원전 사고를 잘 수습하지 못했다는 그 이유로 이 의회에서 불신이 많이 결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나오토 총리는, 간 총리는 내가 이걸 웬만큼 지진 원전 사고를 수습하고 난 뒤에 내가 알아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죠. 그래서 시한부 총리다라고 되어 있고요. 실제로 올해 8월 말에 사퇴를 하고 지금 현재는 노다 내각이 수립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일본의 의원 내각제를 보았는데 특징이 머릿속에 들어오십니까? 우리 실제 자료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봤던 정말 그림입니다. 시험 문제로도 나왔었고요. 수능에도.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죠.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의회를 선출합니다. 그럼 그 의회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하토야마 내각은 단독으로 내각을 구성하지 못하고 연립해서 내각을 구성했었어요. 그리고 하토야마 총리가 사퇴하기 바로 그 직전에 그 연립이 끝나고요. 해체가 됐고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의회가 내각을 구성하기 때문에 의회는 내각이 잘못하면 내각 불신임권을 결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제는 다릅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 대통령제 그림은 미국이군요. 그렇죠? 대통령 선거인단이 있으니까. 대통령제에서는 국민이 의회도 선출하고 대통령도 선출합니다. 따라서 잘 보세요. 국민이 선출해준 대통령을 의회가 불신임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신임을 받고 선출된 대통령을 의회가 불신임을 결의한다. 의회에서 불신임을 결의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일본의 사례를 가지고 의원 내각제를 해보았어요. 2010년 11월에 G20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도 한 주 미뤄지고요. 그렇죠? 당시에 참석했던 그 주요 인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이 가운데 선생님이 좀 이렇게 부각되는 새 인물을 이렇게 해놨어요. 네, 잘 보이시나요? 자, 저분이 간 나오토 총리고요. 이분이 바로 캐머런 총리입니다. 영국의 총리예요. 이분이. G20 정상회담에는 일본 왕 또는 영국 왕이 온 것이 아니라 이 총리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렇다면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이 왕은 형식적인 국가 원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딱 한 사람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여자분 독일의 메르켈 총리입니다. 표시를 했습니다. 독일에서도 메르켈 총리가 참석을 하셨다면 독일도 의원 내각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독일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네, 빨리 말해보세요. 말 못하는 게 당연하죠. 독일 왕은 없으니까요. 독일에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제가 아닌데 대통령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부 형태에 대해서 그냥 단순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독일에도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일과 우리나라가 같은 정부 형태다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G20 정상회담에는 독일의 대통령이 참석을 한 것이 아니라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메르켈 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대통령은 의회에서 선출하는 그 형식적인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거죠. 따라서 대통령이 있다, 대통령제, 대통령이 없다, 의원 내각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네 가지 이슈를 네 가지 이슈를 정치와 막 개념과 이렇게 막 버무려서 정말 갈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어떻게 공부가 잘 되셨습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선거이고 정부 형태이고 그리고 통치기구들입니다.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시사 이슈를 통해서 재밌게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결코 틀리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자료는 바로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평가원은 수능이나 6월, 9월 모의평가를 출제하는 바로 그 기관이죠. 평가원에서는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을 출제하기 전에 우리 이번에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출제 방향에 대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 보도자료의 일부예요. 읽어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주변의 생활 사례나 언론 매체에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시사성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항을 출제하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신문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 정치를, 사회를 가장 정치답게, 사회답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단어를 외우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간판에서 그 영어 단어를 발견하면 막 이렇게 뿌듯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문득 이렇게 발견하시면서 뿌듯함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공부하시고요. 일상생활에 많은 관심 가지시고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고민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키워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011 이슈로 살펴보는 수능 정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